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밤이 깊었다. 교주전 뒤편의 정원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고 연못 위로 떨어지는 달 그림자가 물결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으나 무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내일이면 황궁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무진,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이 돌아보자 연화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리만치 희고 붉은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빛났다. 아직 안 잤어? 잠이 안 와서. 연화가 무진의 옆에 섰다. 두 사람 사이로 연못의 물결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 무진이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옆모습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와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교주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교인들이 나를 교주라 부를 때마다 어깨가 무거웠어. 연화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런데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무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연화가 고개를 돌려 무진을 바라보았다. 붉은 눈동자의 달빛이 어렸고 그 안에 무진의 모습이 비쳐 있었다. 위무극을 배워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줬고, 내가 교주 자리에 오를 수 있게 옆에서 지켜줬어.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잘한 거야. 아니야. 연화가 고개를 저었다. 혼자였으면 못 버텼어. 내가 있어서 버틴 거야.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화의 눈에 맺힌 감정이 너무 진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할아버지를 찾아 가출했던 연화. 붉은 검기를 보고 자신을 쫓아왔던 그녀. 그때만 해도 서로를 잘 몰랐다. 경계하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달라졌다. 때론 웃으며 장난을 쳤고 때론 서로의 아픔을 나눴다.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기기도 했고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사이였다. 연화가 고개를 돌려 무진을 바라보았다. 붉은 눈동자의 달빛이 어렸고 그 안에 무진의 모습이 비쳐 있었다. 그 안에는 고마움과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연화가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연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 내부가 아직 어수선해. 연화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교주로서 이곳을 지켜야 해.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었다. 새로 교주 자리에 오른 연화가 자리를 비우면 교 내부에 동요가 생길 수 있었고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걱정 마. 무진이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 반드시 돌아와야 해. 연화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황궁은 우리가 아는 곳이 아니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알아.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 위험하면 물러나도 돼. 내가 다치면 연화가 말끝을 흐렸다. 무진이 조용히 웃었다.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 그게 아니라 연화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달빛이 두 사람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다. 연못의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밤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화가 한 발짝 다가왔다.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진. 연화가 무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붉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교주의 위험이 아닌 한 여인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 걱정돼서 그래. 그녀가 무진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무진이 저항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볍게 닿았다.
달빛 아래 연못가에서 짧지만 긴 순간이 흘렀다. 이 입술이 떨어졌을 때 연화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꼭 돌아와.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이 트기 전부터 천마신교 본사는 분주했다. 교주전 앞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병력이 정렬하기 시작했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병사들의 발소리가 질서정연하게 울려 퍼졌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얼굴을 내밀 무렵 광장에는 200명의 정예가 빈틈없이 도열해 있었다. 왼쪽에는 흑영대 150명이 서 있었다. 검은 도포에 검은 복면, 허리에는 한 자루씩 검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으나 어둠 속에서 단련된 자들답게 눈빛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빛났다. 천마신교가 자랑하는 정예 중의 정예, 우호법 흑영무 직속의 부대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절제된 그들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쌓아온 무공과 전장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오른쪽에는 천마대 50명이 서 있었다. 흑영대와는 정반대였다. 붉은 도복에 허리춤마다 검을 찬 그들은 존재감을 숨기기는커녕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고 있었다. 도복에 수놓인 천마신교 문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났고 눈빛 하나하나에서 전장을 누빈 역전의 용사라는 것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정마대전에서 살아남은 자들, 교주를 잃고도 무너지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200명. 숫자만 보면 대군이라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200명 하나하나가 정예들이었고 천마신교가 아끼고 아끼던 핵심 전력이었다. 광장 앞쪽에는 네필의 말이 서 있었다. 가운데에 무진이 올라타 있었다. 검은 도포의 허리춤에는 장검,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쳐 그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젊은 얼굴이었으나 눈빛만큼은 깊었고 이미 대장군을 베어낸 자라는 소문이 강호에 퍼진 뒤였다. 왼쪽에는 흑영무가 있었다. 우호법이자 흑영대의 수장. 한쪽 팔이 없는 몸이었으나 말 위에 앉은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깊게 패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무진이 도끼를 치료해준 뒤로 그의 내공은 전성기의 대부분을 되찾은 상태였다. 오른쪽에는 흑영진이 있었다. 흑영무의 아들이자 흑영대 대주. 아버지를 닮아 과묵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으나 무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함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이제는 등을 맡길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맨 끝에는 칙사 서문창이 말 위에 앉아 있었다. 단정한 관복을 입은 그는 무인이 아닌 문관이었으나 황제의 명을 받들어 천마신교까지 왔던 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곧 황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두렵기도 한 모양이었다. 교주전 계단 위에서 연화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붉은 교주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 달빛 아래에서 보았던 연약한 모습과는 달랐다. 지금 그녀는 천마신교의 교주였고 200명의 정예를 전장으로 보내는 지휘관이었다. 연화와 무진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반드시 돌아와. 반드시. 연화가 손을 들어 올렸다. 출발하라. 그 한마디에 200명의 정예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흑영대가 먼저 소리 없이 움직였고 그 뒤를 천마대가 위풍당당하게 따랐다. 무진, 흑영무, 흑영진, 서문창이 탄 네필의 말이 선두에서 나아갔다. 천마신교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200명의 대오가 천마신교 본산을 빠져나가 황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무진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교주전 계단 위에서 연화가 여전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눈동자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무진이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황궁까지는 며칠이 걸릴 터였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그녀 곁으로. 황궁을 향해 이동한 지 반나절이 지났다.
무진, 흑영무, 흑영진, 그리고 칙사 서문창이 선두에서 말을 나란히 몰고 있었고 그 뒤로 200명의 정예가 질서정연하게 따르고 있었다. 서문창의 뒤에는 그를 수행하는 무사 수십 명이 따로 붙어 있었는데 황궁에서 함께 나온 자들이었다. 무진이 서문창에게 물었다. 황궁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문창이 고개를 돌려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위무국이 죽은 뒤로 황궁 내부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대장군을 따르던 자들이 아직 남아있고 금위군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다 들었습니다. 서문창이 한숨을 내쉬었다. 폐하께서 소신을 부르셨을 때 무언가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급박하셨달까요? 천마신교에 직접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나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행무사들과 함께 정식 직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폐하의 표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평소에 폐하 같지 않으셨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황제가 불안해했다는 것은 황궁 내부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따라오던 수행무사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무진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저자가 위무국을 죽였다는 자라던데. 진짜요? 이제 막 20 넘은 것 같은데. 위무국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오? 10만 대군을 이끌던 대장군이오. 저런 젊은 놈이 뵐 수 있는 자가 아니오. 과장된 거 아니겠소? 소문이란 게 원래 부풀려지는 법이니. 지금 폐하께는 진짜 실력자가 필요하오. 그런데 천마신교가 보낸 자가 저 정도라니. 설마 천마신교가 폐하를 기만하는 건 아니겠지. 글쎄, 마교 놈들을 어찌 믿겠소.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무진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앞만 바라보며 말을 몰았다. 극영진이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차가운 눈빛이 수행무사들을 훑었으나 무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도 입을 다물었다. 다만 그의 손이 검 자루 위에 올라가 있었다. 무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임무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황제가 직접 천마신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천마신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겨우 황실과 손을 잡았는데 첫 번째 임무에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들의 수근거림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200명의 정예는 숲 한가운데에 야영지를 차렸다. 모닥불이 여기저기서 피어올랐고 병사들은 교대로 경계를 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무진은 야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호흡이 고르고 깊었다. 단전에서 내공이 천천히 순환하고 있었고 그의 의식은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다. 심상 속에서 위무국과의 싸움이 다시 펼쳐졌다. 천마염원검을 휘둘렀다. 붉은 검기가 뻗어나갔다. 하지만 위무국의 몸에 닿는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튕겨나갔다. 호신강기. 내공이 극에 달한 자들이 몸 표면에 두르는 기의 갑옷. 일반적인 검기로는 뚫을 수 없었다. 무국신법으로 전환했다. 검기의 성질이 바뀌었고 위무국의 피부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치명상은 주지 못했다. 겨우 긁힌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혈천일섬을 썼다. 모든 내공을 검 끝 한 접에 모아 찔렀다. 고신강기를 뚫고 심장을 꿰뚫었다. 혈천일섬은 내공 소모가 크다. 무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혈천일섬은 강력했다.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일격. 하지만 한 번 쓸 때마다 내공 소모가 막심했다. 연속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만약 호신강기를 익힌 자가 둘이라면? 셋이라면? 혈천일섬만으로는 부족하다. 무국신법의 검기만으로는 치명상을 주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위무국보다 강한 자를 만난다면?
혈천일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끝나는 것은 자신이었다. 검기를 그냥 두르는 게 아니다. 무진의 의식 속에서 검이 떠올랐다. 붉은 검기가 검신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검기는 흐트러져 있었다. 불꽃처럼 너울거리며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내공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한다. 심상 속에서 검기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퍼지던 내공을 검날 위에 집중시켰다. 얇고 날카롭게 군더더기 없이 혈천일섬이 한 점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면 이것은 검날 전체에 그 원리를 입히는 것이었다. 정돈된 검기. 심상 속에서 검이 변하기 시작했다. 너울거리던 붉은 불꽃이 사라지고 검날을 따라 얇고 예리한 빛이 흘렀다. 그 틀어짐이 없었다. 마치 검 자체가 날카로워진 것처럼. 이거다. 아직 완성은 아니었다. 심상 속에서만 구현한 것이지 실제로 검을 휘둘러 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다. 그때였다.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진이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서너 명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낮에 수근거리던 황궁 수행 무사들이었다. 선두의 선차가 걸음을 멈췄다. 덩치가 컸고 눈빛이 거만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이봐. 복원도 없었다. 대뜸 반말이었다. 내가 대장군을 배웠다면서? 무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렇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어리네. 진짜 내가 배웠어? 뒤에 선 무사들이 낄낄거렸다. 형님,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애송이가 대장군을 벤다고? 그러게 말이야. 소문이란 게 부풀려지는 법이지. 선두의 선차가 팔짱을 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볼까 해서 왔다. 한 판부터 보자. 비무를 원하시오? 비무. 거창하게 말하지 마. 그냥 내 실력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거야. 그가 검을 뽑았다. 황궁 금위군의 실력을 보여주지. 무진은 검을 뽑지 않았다. 검을 뽑으시오. 필요 없소. 선두의 선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 새끼가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오. 그냥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진짜. 남자가 이를 갈았다. 후회하게 해주지. 그가 먼저 움직였다. 검이 무진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제법 빠른 검이었다. 금위군이라는 말이 허언은 아닌 모양이었다. 하지만 무진의 눈에는 느리게 보였다. 몸을 살짝 비틀어 검을 피했다. 동시에 발을 뻗었다. 남자의 옆구리의 발끝이 정확히 박혔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옆으로 날아갔다. 두어 바퀴 굴러서야 겨우 멈췄다. 남자가 옆구리를 움켜잡고 신음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뒤에 있던 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형님. 그들이 황급히 달려가 남자를 부축했다. 남자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이 개새끼가. 됐으면 돌아가시오. 무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황제 폐하의 금위군이니 이 정도로 봐주는 거요. 다음에는 봐주지 않겠소. 남자의 눈이 뒤집혔다. 야, 너희들 가서 사람 더 불러와. 오늘 이 새끼한테 누가 더 위인지 확실히 가르쳐줘야겠다. 형님, 그래도 빨리 안 가. 무사둘이 황급히 야영지 쪽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수십 명의 무사들이 몰려왔다. 서문창을 수행하던 금위군 전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저마다 검을 손에 쥐고 살기등등한 표정이었다. 저놈이야? 저 마교 새끼가 형님을 찾다고? 오늘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무진은 여전히 검을 뽑지 않았다. 그저 다가오는 무리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문창이 허겁지겁 달려온 곳은 흑영무, 흑영진,
그리고 금이군 책임자 교위가 앉아있는 모닥불 앞이었다. 우호법, 교위. 서문창의 얼굴이 창백했다. 큰일 났습니다. 금이군들이 운대주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금 수십 명이 몰려갔습니다. 교위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놈들이 또. 그 경진도 고개를 들었다. 말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빨리. 금이군이 다치기 전에 멈추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서문창이 멈칫했다. 네. 교위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십 명이 한 명을 에워쌌는데 걱정해야 할 쪽이 금이군이라고? 그 경무가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자. 구경이라도 해야지. 그의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십 명의 금이군이 무진을 에워쌌다. 저마다 검을 뽑아 들고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마교 놈에게 당한 치욕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얼굴들이었다. 무진은 여전히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마침 알맞은 굵기의 나뭇가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팔뚝, 길이 정도 되는 가지였다. 무진이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뭐야 저건? 나뭇가지. 이 새끼가 끝까지 우릴 무시하네. 금이군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처음 당했던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아직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다 덤벼. 저놈 다리를 분질러놔. 금이군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사방에서 검이 날아들었다. 10자루, 20자루가 한꺼번에 무진을 향해 쏟아졌다. 아무리 고수라 해도 이 정도 숫자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터였다. 순간 무진의 몸이 사라졌다. 금이군들의 눈이 커졌다. 분명 눈앞에 있던 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천마다변보, 천마신교의 신법이었다. 일반적인 경공과는 차원이 달랐다. 한 번 펼치면 마치 허공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퍽, 크억, 비명이 터졌다. 뒤쪽에 있던 금이군 하나가 나가 떨어졌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어디 갔어? 찾아, 저놈 어디? 탁, 또 한 명이 쓰러졌다. 손목이 나뭇가지에 맞았는지 검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퍽, 탁, 퍽. 연속으로 소리가 터졌다. 금이군들이 하나둘씩 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무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이기는 했다. 잔상만. 어디선가 나타났다 싶으면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괴물이야. 저게 사람이냐? 금이군들이 공포에 질렸다. 등 뒤에서 바람 소리가 스치면 누군가 쓰러졌고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또 한 명이 나가 떨어졌다. 검을 휘둘러 보지만 허공만 갈랐다. 나뭇가지로 검신을 툭 치면 검이 손에서 튕겨나갔고 허벅지나 명치에 얻어맞으면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여 등을 맞대. 누군가 소리쳤다. 금이군들이 황급히 원진을 이루며 등을 맞댔다. 그래야 사각을 없앨 수 있었다. 무진이 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뭇가지를 어깨에 걸친 채 태연한 얼굴이었다. 숨 하나 가쁘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소. 바닥에는 이미 15명 가까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불과 몇 번의 호흡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살아남은 금이군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검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 덤벼들었던 남자가 이를 악물었다. 물러서지 마. 다 덤벼. 형님, 하지만 겁먹지 말라고.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남자가 먼저 뛰쳐나갔다. 그 기세에 밀려 몇몇이 따라 달려들었다. 무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검이 날아들었다. 무진이 나뭇가지를 들어 검신의 측면을 가볍게 쳤다. 톡. 검이 옆으로 흘러갔다.
그 틈에 무진의 발이 상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각. 남자가 다리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두 번째 검이 허리를 노렸다. 무진이 몸을 비틀며 나뭇가지로 검을 쳐올렸다. 창, 검이 하늘로 튕겨 올라갔다. 검을 놓친 그 미군이 멍한 얼굴을 하는 사이 나뭇가지가 그의 어깨를 내리쳤다. 퍽. 크. 세 번째 검이 날아들었다. 무진이 빈손을 뻗어 두 손가락으로 검신을 집어버렸다. 검을 휘두른 그 미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가락 두 개로 검을 잡다니. 검을 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진이 손가락에 힘을 주며 가볍게 비틀었다. 그 미군의 손목이 꺾이며 검이 주인의 손을 벗어났다. 크. 네 번째 검이 허리를 노렸다. 무진이 몸을 비틀며 나뭇가지로 검신을 쳐올렸다. 검이 하늘로 튕겨 올라갔고 나뭇가지가 그의 어깨를 내리쳤다. 퍽. 크억. 숨이 막혀 쓰러졌다. 물러서라고. 누군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달려들기 시작한 자들의 기세를 멈출 수 없었다. 검이 쏟아졌다. 하지만 무진의 나뭇가지가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검은 주인의 손을 벗어났다. 흘려내고, 쳐올리고, 튕겨내고. 나뭇가지가 허공의 원을 그릴 때마다 그 미군 하나가 쓰러졌다. 어느새 20명이 넘는 그 미군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검을 잃은 자, 다리를 움켜쥔 자, 숨을 몰아쉬며 일어서지 못하는 자. 신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어느새 20명이 넘는 그 미군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검을 잃은 자, 다리를 움켜쥔 자, 숨을 몰아쉬며 일어서지 못하는 자. 신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남은 그 미군들은 더 이상 덤비지 못했다. 검을 든 채 굳어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다. 나뭇가지 하나에 20여 명이 나가 떨어지다니. 이 정도면 됐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멈춰라. 그 미군 교위였다. 서문창, 극영무, 극영진과 함께 달려온 것이다. 당장 검을 걷어. 이게 무슨 짓들이냐? 그 미군들이 화들짝 놀라며 검을 내렸다. 교위의 고함 소리에 정신이 든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 더 싸울 기력이 남은 자가 없었다. 교위가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20여 명이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태연히 서 있는 무진을 바라보았다. 숨 하나 가쁘지 않았다. 교위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다. 서문창도 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다. 검도 뽑지 않았다. 나뭇가지 하나였다. 그것도 검기조차 두르지 않은 그냥 나무였다.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극영무가 서문창에게 낮게 말했다. 내가 뭘 했소? 그 미군 걱정하라고 했잖소. 서문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 그 미군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 수근거리던 자들은 이제 무진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야영지에서도 무진이 있는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나뭇가지 하나에 20여 명이 나뒹굴던 그 밤의 기억이 뼈에 사무친 모양이었다. 서문창의 태도도 달라졌다. 처음 천마신교를 찾아갔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마교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들이 정말 폐하를 도울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무진의 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로 서문창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분이라면 반드시 폐하께 도움이 될 것이다. 무진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공손해졌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존경이 묻어났다. 그날도 해가 지고 야영지를 차린 뒤였다. 모닥불 앞에 무진, 극영무, 극영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불꽃이 타닥거리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멀리서 병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 경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황궁에 간다니 문득 옛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진이 물었다. 초대 황제 이야기지요. 그 경무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대주는 초대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난세를 평정하고 나라를 세운 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경무가 고개를 저었다. 초대 황제는 무림 최고의 고수였습니다. 검의 극에 도달한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검의 극이요? 무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검의 극. 검을 익히는 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경지였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원래 무림인이었습니다. 난세 검 하나 들고 일어나 천하를 평정했지요. 어떤 고수도 그분의 검 앞에서는 세합을 버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흑영진이 끼어들었다. 관무불가침도 그분이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흑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황제가 되고 나서 무림과 조정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었소. 관은 무림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무림은 조정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관무불가침이요. 자신의 뿌리인 무림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겠군요. 무진이 말했다. 그것도 있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 경무가 쓴 웃음을 지었다. 무림이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가 고수인데다 제각각 문파에 속해 있으니 조정에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생기지요. 차라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약속이 양쪽 모두에게 이루었던 겁니다.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위무국이 그 조약을 어기고 무림을 공격했다가 결국 목이 달아난 것을 생각하면 관무불가침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알 수 있었다. 그 경무가 모닥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초대 황제가 후손들을 위해 남긴 검은이 황궁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검은이요? 무진의 눈이 커졌다. 검의 극에 도달한 자가 남긴 검은이라면 그것만 봐도 엄청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터였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학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검으로 벽에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검은을 보면 검의 극에 이르는 길이 보인다고 전해지지요. 흑영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 보물이 있다면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까? 실력을 증명한 사람만이 그 장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경무가 어깨를 으쓱했다. 어떤 시험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황궁이 워낙 넓기도 하고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럼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거군요. 무진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경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까지나 강호에 도는 풍문입니다. 초대 황제가 워낙 대단한 고수였으니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침묵이 흘렀다. 무진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검의 극에 도달한 자가 남긴 검은. 만약 그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무공의 해답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풍문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그 이야기가 걸렸다. 그 경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옛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내일을 위해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무진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초대 황제의 검은 이야기는 쉽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을 더 달려 마침내 일행은 수도에 도착했다. 무진의 눈이 커졌다. 성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한껏 젖혀야 겨우 끝이 보였다. 성벽 위로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병사들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문은 수십 명이 나란히 들어가도 남을 만큼 거대했고 그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이게 수도인가? 천마신교 본산도 크다고 생각했다. 교주전, 연무장, 서고탑, 수많은 전각들이 산을 뒤덮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다. 성벽 하나만 해도 천마신교 전체를 감싸고도 남을 것 같았다. 성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압도당했다. 넓은 대로가 쭉 뻗어 있었고 양옆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 마차 바퀴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활기가 넘쳤다. 천마신교가 있는 산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리고 대로 끝에 황궁이 보였다. 무진의 숨이 멎는 듯했다. 붉은 담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 너머로 황금빛 기와를 얹은 정각들이 겹겹이 솟아 있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하나하나가 천마신교의 교주전보다 컸고 그런 정각이 수십, 아니 수백 채는 되어 보였다. 담장 위로 보이는 것만 해도 그 정도였으니 안에는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이게 황궁인가? 천마신교가 크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다. 황궁 앞에 서니 천마신교 본사는 그저 산중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 그 경진이 무진의 옆으로 말을 몰아왔다. 그 경진이 무진의 옆으로 말을 몰아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무가 낮게 웃었다. 천자의 위엄이란 게 저런 거지요. 저 안에 황제가 있소. 황궁 정문 앞에 금위군들이 도열해 있었다. 일행이 다가가자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천마신교에서 오셨습니까? 서문창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그렇다. 준비된 객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황궁의 문이 열렸다. 무진이 말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섰다. 웅장한 정각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넓은 광장을 지나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문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공간이 펼쳐졌다. 끝이 없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황궁 한쪽에 자리 잡은 별채였다. 제법 넓은 건물이었고 앞마당에는 화분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잘 꾸며놓은 객실이었다. 이곳에서 쉬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미군이 물러갔다. 천마대와 흑영대 병사들이 객실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서문창이 무진에게 폭언을 올렸다. 오늘은 여독을 푸시고 쉬십시오. 내일 폐하를 아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대주께서 수고하셨지요. 서문창이 자리를 떴다. 무진과 흑영무, 흑영진이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객실 안은 넓고 깨끗했다. 탁자와 의자, 침상까지 갖춰져 있었고 차와 다과도 준비되어 있었다. 대접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무진의 눈빛이 가라앉아 있었다. 흑영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주도 느꼈소? 예,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궁인들 중 몇몇이 이상합니다. 객실에 들어오기 전 복도를 지나면서 몇몇 궁인들과 마주쳤다.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는 것까지는 평범했다. 하지만 무진은 그들 중 몇몇에게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경계하는 눈빛, 그리고 기척을 숨기려는 듯한 호흡. 일반 궁인이 아닙니다. 무진이 말했다. 무인입니다. 그 경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도 느꼈습니다. 몇몇의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궁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발놀림이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무가 턱을 쓸었다. 황궁에 무인이 있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인으로 위장한 무인이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경무가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객실 밖에서 궁인 몇 명이 오가고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서문창이 말하기를 황궁 내부가 어수선하다고 했습니다. 그 경무가 말했다. 위무국 잔당이 아직 남아있다고도 했고, 그래서 무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만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들의 눈빛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경진이 말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흑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무진이 흑영진을 바라보았다. 흑영대와 천마대에 전해라. 교대로 쉬되 절반은 항상 경계를 서도록. 그리고 궁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라고. 알겠습니다. 대주. 흑영진이 밖으로 나갔다. 무진과 흑영무만 남았다. 흑영무가 낮게 말했다. 대주의 직감을 믿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황궁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내일 폐하를 아련하면 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겉보기엔 평온한 황궁이었다. 하지만 무진의 직감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밤이 깊어갔다. 천마점검 26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무림불패 댓글을 남겨서 응원해주세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